더불어민주당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하면서 백가쟁명,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쇄신과 향후 방향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분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어떻게 좀 선거 마치고 좀 쉬셨어요? 네, 마침 엊그제가 쉬는 연휴여서 네네. 쉴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인 당내에서도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패인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가 85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역대 최저 지지율로 시작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치르기 바로 직전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추경 등이 정부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몹시 어려운 선거였죠. 네네. 기본적으로 0.73% 대선 패배가 지금 10% 정도 벌어졌는데, 국민들이 견제와 균형보다는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준 정권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투표율이 지난 18대 지방선거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더 낮았어요. 그거는 결국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건데, 네네. 이걸 두고 이제 당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면 서울 공천에 큰 잡음이 있었고, 서울이요. 마지막에 비대위 안에서의 내분이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지난 5년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임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대선 5년에 대한 평가이듯이 85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 또한 5년에 대한 평가가 치러졌는데요. 네. 아주 적나라하게 지난번에 제가 의총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난 2월 기재부 반대에 꺾여서 16쪽밖에 그 추경을 편성하지 못했던 것이, 네. 이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재부가 50조 편성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런 국민들이 바로 이런 무능한 민주당 180석을 만들어줬어도 개혁도 민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고,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 공천 잡음, 비대위 안에서의 내분, 이런 것들이 이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부분 먼저 투표율이 낮은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과적으로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분석 아까 해주셨는데요. 특히 광주 37.7%인가요? 38%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건 너무 낮은 투표율이라서 이게 아무리 승패가 내가 투표 안 해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거다, 뭐 승패가 이미 예견돼 있다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광주의 낮은 투표율이고 어떻게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난 대선 81% 받았거든요. 예. 제일 높은 투표율이었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물론 광주가 이제 광장구청장을 비롯해서 광주시의원 절반 이상이 민주당 단독 출마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나 꼭 승부를 가려야 된다, 그럴 필요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게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43.2%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보다 훨씬 낮은 거는 그 민주당이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대선 패배 뒤에도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네. 광주는 민주당이 민주당 다음을 상실했고, 오랫동안 정체성으로 내세운 소위 중산층 서민의 정당, 이런 가치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니네들이 국민의힘과 다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네. 자, 아까 서울 공천 잡음, 비대위 내분, 지난 5년에 대한 평가 세 가지를 들어주셨는데요. 우선 서울 공천 잡음, 이 부분은 송영길 시장
후보 공천과 네. 더불어서 같이 짝으로 얘기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개항 출마 이게 네.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붙어서 얘기가 된단 말이죠. 즉 네. 명길 책임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분의 출마 자체가 패인이다라는 의견들이 민주당 내부에도 강하게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명길 출마 자체가 문제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전 세 가지 정도 근본적으로는 5년 동안 우리가 국민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 단기적으로 이번 선거에는 두 가지 요인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서울 공천은 문제가 있었죠. 그거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39.23%를 받았어요. 네. 서울시의원 비례대표가 40.98%거든요. 그거보다도 낮았죠. 네. 구청장 후보 득표 수하고 비교하면 30만 표가 무려 적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공천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 점은 그런 점에서 이 송영길 대표의 출마 선언에서부터 과정까지 매우 부적절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 자리에 나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더 이목이 집중되고 비판 여론이 몰리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이 한 면으로 있습니다만 네. 또 승리의 가능성이 떨어진 지방선거에 선거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많은 우리 당원들의 요구가 또 있었던 것만큼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만 말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책임론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네. 당대표 출마 불가론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선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의 연장선에서 당대표 출마 불가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장선에서 당대표 출마를 판단하는 출마 불가론까지 나오는 이런 논리적 구성이나 이런 책임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책임론에 대해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처지가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네. 처지가 물론 저도 포함해서 네. 누가 누구를 마구 비판할 그런 처지가 되나요? 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특정인한테 이렇게 씌우면 민주당이 아무 일 없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지선의 실패는 대선 실패의 그 연장선에서 예견된 일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을 치룰 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당분간 아주 중요한 결승전이 될 거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선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럼 이건 5년 동안 이번 패배라고 하는 5년 동안 계속해서 누적돼서 쌓여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국정 운영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목소리 높여서 책임론 꺼내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왜 우리가 외면받았는지 모두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본인들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놓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문제 삼는 것은 네. 그건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리적 이재명 후보 출마 문제는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죠. 근데 오히려 저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비판을 꺼내는 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더 강요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출마를 안 할 수가 없어지는 오히려. 그러면 그 책임을 다 인정하는 게 되니까. 예. 그거는 전 참으로 적절치 않은 태도다. 지금 이제 우리 이게 다 누적되어서 발생한 문제고 우리 민주당이 정말 근본에서부터 성찰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반성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뒤집어 씌우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홍영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선 패배의 책임, 대선 패배의 책임 그러니까 당권 출마 불가
불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셔서 그럼 대선 패배의 책임이라고 하면 대선 패배의 책임도 이재명 후보에게 있고 그러면 다른 후보였으면 이겼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 그분들에게는 할 수밖에 없는 당원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동안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개혁도 민생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 네. 또 그리고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기재부 반대에 꺾여서 16조밖에 편성하지 못한 추경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재부가 앞장서서 50조 60조 추경하잖아요. 네, 59조 뭐 나온다고. 그게 우리가 무능한 민주당을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닙니까? 네. 기재부를 뭐 어떻게 못한 거죠 말을 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권인데. 네네. 그리고 그걸 이제 당 안에서도 막 그 추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유 여당에서 뭐 그런 얘기 하냐 이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국정 운영에 좀 더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이렇게 특정인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다.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시간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그 의원이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러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여의도 쪽에서는 언급을 하더란 말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우원식 의원께서 그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네, 경선 때 하셨죠. 선대위원장을 했죠.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에도 우 의원님이 출마를 하셨던 바가 있고 뭐 네. 송영길 대표와 당선자와 그 얼마 차이가 안 나셨었는데 우원식 의원님 당대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이 분당, 뭐 개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대통령 선거에 누구한테 줄을 섰으니까 누가 가면 나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네. 결국 이제 개파 문제는 공천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혁신위를 만들어서 제가 그 혁신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런 그 공천과 개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천을 공정하게 하면 되는 일이니까 네. 그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습니다. 네네. 이걸 엄격하게 적용해 가면 됩니다. 네. 일 잘한 사람은 또 나가게 하면 되고 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못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개파의 줄선거하고 관계없이 네. 국민들에게 얼마큼 더 복무하느냐 이걸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우리는 이미 그런 시스템 공천을 도입해서 몇 차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일이고요. 네. 제가 이제 뭐 출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뭐 주변하고 상의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검토해 가면서 저도 판단할 문제지, 뭐 제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일단 열어놓고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네네,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네. 비대위 꾸리는데 이게 혁신형 비대위.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뭐 개파 색채가 적은 중진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그 전에 전당대회가 8월인데 혁신형 비대위 이게 가능합니까? 관리형 비대위 아닌가요? 네, 그 자체로는 뭐 혁신형 비대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네. 쉽지 않습니다만 그 혁신의 내용은 평가가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대위 새로 시작되는 비대위가 평가를 시작하는 비대위입니다.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 그때 비대위도 한 6개월 그러니까 그때 평가위원회도 한 6개월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를 시작하는 평가의 틀을 만드는 그런 비대위라는 점에서 네. 혁신의 토대가 될 평가를 하는 그런 그 비대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혁신형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본래적 그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전당대회를 관리해내는 일이죠. 그래서 네네.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와 또 이 평가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비대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기 전당대회 또는 혁신 후 전당대회, 즉 전당대회 연기론. 네. 근데 대체로 중진 의원들 간담회에서는 양쪽 다 안 되고 8월 전당대회를 계획대로 한다, 예정대로 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데 어떤가요? 네, 우리는 당원 당규가 있는데 그거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오해가 생깁니다. 누구를 위해서 미루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앞당겨서 하기도 어려운 게 네. 이번에는 정기 전당대회를 치러서 이제 그 지역까지를 다 이렇게 개편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네. 하려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고 최소한 12주가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줄여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2주가 걸리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로 8월 말쯤에 전당대회를 치르면 그런 것들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땡기거나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네네. 예정된 대로 8월 말에 하자 이렇게 저희 중진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모았죠. 네, 알겠습니다. 바뀐 민주당의 유능함을 2년 뒤에 있을 총선까지 어떻게 입증해 낼 수 있을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